우리가 도시를 떠올릴 때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삭막한 풍경이 그렇죠.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도시를 이루고 있는 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사연, 그리고 역사, 문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도시 안에 함께 공존해 그렇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매일 다니는 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그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그 네. 안에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도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강연자가 오늘 두 번째 그렇습니다. 강연자이신데요. 이런 도시의 모습을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그런 분입니다. 행복한 건축가, 홍익대 건축대학 유현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최고가 무엇이냐. 위에 그분 말씀은 이제 도시라는 걸 쳤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은 사실은 권력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건축가나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100년 뒤까지도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고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게.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유현준 교수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도시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간과하며 지나갔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옛날 고대 로마의 모습입니다. 한 2000년도 더 된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들을 보면은 왜 도시가 발명품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로마에 가시면 보시는 트레비 분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특징이 그 분수가 되게 많아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그게 뭐냐면은 지금 모형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고대 로마의 모습이거든요. 가운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어떤 다리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구조체가. 그 옆에 콜로세움 왼쪽 편에 보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시를 보면은 아퀴덕트라고 하는 겁니다. 다리처럼 모양이 돼가지고 쭉 그 수평의 구조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계곡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다리 모양으로 가요. 위에서 보시면은 이게 수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공기지만은 그 공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그 다음에는 물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물을 안 마시고서는 일주일을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된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인데 로마는 그거를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티볼리 같은 먼 곳에 있는 시골, 우리로 치면 양수리 같은 데죠. 거기서 수로를 만들어서 중력을 이용해서 약 한 1000분의 1 정도의 기울기로 구조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갖고 와서 지금 도시까지 끌고 온 겁니다. 똑같은 시스템이 사실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지는데도 팔당댐에서 펌프를 써서 이렇게 옮겨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상수도 시스템을 로마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가 쪽에 이제 동로마로 옮기잖아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로 수도로 옮기면서 인구가 100만 명이었다가 뭐 한 10,000명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확 줄면서 버려진 도시가 됐다가 퇴적이 되면 강이 범람하고 흙이 퇴적되면서 한 6m 정도의 흙이 쌓이고 옛날 고대 로마 도시는 쌓이게 된 거죠. 그러면은 로마의 제국에 폐허가 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망하고 다시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르네상스가 생겨나는데 그때 갑자기 건물이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다시 짓는데 제일 가까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축 자재는 옛날 로마의 도시의 폐허였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면은 그 만리장성에 있는 그 벽돌들이 한 30% 정도가 훼손이 돼 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벽돌 빼다가 관광객들한테 팔거나 아니면 자기 집 짓거나 그런 데 쓴대요. 그 똑같은 현상이 생겨났던 거예요, 로마에도. 그러니까 엠파이어가 있다가 그게 망하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권력이 많이 약해지면은 그 옛날의 고대 건축물들은 사실은 건축 자재가 도난을 당하는 사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경기장이 있던 자리에 건물 돌 뜯어다가 옆에다가 하시면 그 무거운 걸 멀리까지 안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옆에다 건물을 짓고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주변에 건물들이 생겨나면서 그게 어떤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의 도시들 중에서는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도시들은 다 웬만하면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동그란 게 있는데 없는 도시들이 가끔 있어요. 그 도시들은 보면은 동그랗게 그냥 광장으로 비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콜로세움 재료를 띄워다가 그 옆에다 건물을 지어서 그 빈자리로만 남아있는 경우예요. 그런 것들이 도시 속에는 누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해도 거기 짝짓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금요일날 저녁에 홍대 앞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젊은 애들이 홍대 지하철에 쏟아져 나오거든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시에는 사람들이 점점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막는 유일한 거가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기면은 사실은 도시가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로마 같은 경우는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오후 4시면 다 퇴근하고 다 목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카라칼라 목욕탕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물이 부족한 국가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물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파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이 되게 부족했는데 그러니까 이 파리는 사실 두 번째 발명품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데 첫 번째 로마가 상수도를 발명을 했다면은 적은 물을 갖고서 도시가 워킹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든 하수도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보시면 마지막에 왜 장발장이 자기 사위 될 사람을 하수도로 탈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사실은 정기적으로 콜레라라든지 뭐 장티푸스 같은 수질성 그런 전염병이 돌아왔는데 그것들을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하수도를 만들어서 위생을 좀 좋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적은 세느강이 사실은 되게 수량이 적습니다. 딴 데서 물을 끌어와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프랑스 사람들은 하수도라는 시스템을 발명을 해서 그걸 해결을 한 겁니다. 근데 파리가 사실은 그 세계적으로 그 선도할 수 있었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도로망이에요. 우리가 보시면 개선문 주변으로 한 16개 도시 도로가 모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그 방사형 구조를 띠고 있죠. 사실 이걸 보면은 그 나폴레옹 3세 시절에 오스만이라는 그런 시장이 사실 이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도시 재개발을 했는데 그때 배경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뭐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폴레옹 3세 시절에 그 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왕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시민이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내 모가지 날아가겠다 생각을 하겠죠.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면서 시민이 사실 모여들면은 다 민중 봉기가 됐을 때 도로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사진 속에 개선문에다가 대포 한 대만 설치를 하면은 다 모든 시민들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중앙부의 권력을 그 장소를 장악하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데 그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보이어리즘이라고 하거든요. 나를 노출하지 않고 몰래 훔쳐보는 거. 약간 좀 성도착증의 하나로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상에 다 섞여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가는 극장이 그런 케이스예요. 극장에 가면은 어두운 자리에 앉아서 밝은 화면을 바라보고 나는 숨어서 딴 사람의 생활을 엿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다 관음증이에요. 보이어리즘.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딴 사람 홈피 훔쳐보는 것도 그렇고요. 거기다 인터넷 댓글, 악성 댓글 다는 것들도 다 밴들리즘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볼 수 있다면은 내가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고 딴 사람을 볼 수 있으면 그게 권력을 가지는 거가 되는 건데 아까 그 간수의 방처럼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아파트 12층에 삽니다. 12층에 살면은 한 8시 정도 되면 해 떨어진 다음에는 11층, 10층, 9층, 8층 다 내려다 보여요. 거실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제가 있는 방을 못 봐요. 불이 켜지더라도. 지금 이 영화는 이제 이창이라는 영화인데 이거 보시면은 뒷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내려다 보이죠. 저보다 아랫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제가 더 권력이 많은 거예요. 제가 높은 층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서 다른 사람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펜트하우스가 사실 비싼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에 있으면은 아무도 자기를 못 보고 나는 다 모든 사람을 내려다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사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작게는 사무실 자리 배치에도 사실 볼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서 딴 사람을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부장님 자리 같은 거 대부분 다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유행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면은 장그래가 제일 복도 쪽에 앉아 있죠. 여기 뭐 오차장이 뒤에서 보면 항상 장그래가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를 보니까. 근데 장그래는 고개를 돌려보기 전에는 오차장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가 안 되죠. 모니터 상에서 뭘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화장실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대리, 과장, 뭐 신입사원들의 모니터를 다 훑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리 배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명함을 받았는데 핸드폰 번호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가 거쳐 들어가 누군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더 무서운 그 사이에 어떤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펜트하우스가 제일 비싸고 꼭대기층이어서 제일 비싸고 권력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럼 왜 우리 옥탑방은 제일 싸냐? 이해가 안 가죠. 제일 꼭대기층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꼭대기층에 있지만 옆에서 그냥 담 뛰어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은 사실은 권력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 친구도 옥탑방에 살았는데 2달에 한 번씩 집이 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넘어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금성 같은 걸 보면 황제가 있는 공간은 제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담장이 있고 담장이 있고 담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회장 핸드폰 번호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비서실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회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로마는 상수도를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중앙 집권, 인구 밀도를 높일 수 있었고 강력한 중앙 집권화되는 정부를 가졌고 그것 때문에 유럽을 정복할 수 있는 로만 엠파이어를 만들었어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다니기에 편리한 곳, 그런 직선형 도로를 썼고 그다음에 하수도로 인한 아주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명한 화가들이나 문화인들이 다 파리에 가서 살고 싶어했던 것들이죠. 그러면 런던이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영국도 되게 큰 제국으로 한때 영향력을 끼쳤던 도시잖아요. 그 나라잖아요. 그 영국은 도대체 어떻게 그 대단한 런던을 만들었을 것인가? 그거 보면은 이 산업혁명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 불과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농사 짓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시에 와서 그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건강이 나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30살이 안 됐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도시의 사람들이. 그 집이 너무 부족해서 뭐 방 하나에 뭐 몇십 명씩 살기도 하고 창문 없는 방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건축 법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동지 때 최소 4시간은 자연 채광이 들어야 된다라든지 뭐 방은 창문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안 좋은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 속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살면서 병들고 하니까 이제 런던에서 최초로 만든 거는 도시명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드 파크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건 지금 어느 도시에 가든지 다 웬만한 중앙공원은 하나씩 있어요. 저희도 뭐 분당에 가면 분당 중앙공원이 있고 일산에 가도 호수공원이 있고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처음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그 실제로 노동자들은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귀부인들만 가서 산책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거죠, 도시에. 그러면 그 다음번 도시는 누가 있을까요? 뉴욕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세기 대표하는 도시. 그럼 뉴욕은 로마, 런던, 파리의 모든 장점들은 다 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만이 또 다른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가 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로마의 상수도, 그다음에 런던이 가지고 있던 공원, 센트럴파크 있죠. 그다음에 하수도 도로망 다 직선의 격자형 도로망 그 뉴욕이 갖고 있죠. 그다음에 하수도 당연히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전화기라는 이런 문명기기를 넣어서 그걸 넣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사람들 간의 소통이 자유로운 그런 도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뉴욕이 증권회사가 집중된 월스트리트 같은 게 생길 수 있었던 이유도 전 세계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도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 밀도가 높고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서 좋은데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공유화된 도시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뉴욕이 사실은 되게 좋은 도시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효율적으로.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면 이제 이 도시들이 쭉 보셨던 것처럼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욕까지 계속 진화를 해왔어요. 그 선대에 있었던 장점들을 조금씩 플러스 알파 해서 점점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져 왔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약간 생명체의 진화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건 인간의 발명품이기도 하지만은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의 진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단세포 생물이 처음에 있다가 그 다세포 생물이 돼요. 그러면 세포가 많아지면은 사실은 그 각각에 떨어져 있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순환계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면은 몇 센치밖에 안 되는 태아지만은 맨 처음 생겨나는 기관이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순환계가 맨 처음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발달하면 뭐가 됩니까? 신경계가 발달을 하죠. 신경계가 더 발달하면 중추신경계가 발달하고 지금의 영장류까지 왔습니다. 근데 도시도 보면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조그마한 마을 같은 단세포적인 위치에 있다가 그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면은 그것들이 도시가 되면서 처음으로 필요했던 그런 상수도 하수도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순환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물을 생명의 기본이라고 해서 물을 공급하고 더러운 물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맥하고 정맥 시스템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다가 통신계가 발달했어요. 그건 신경계하고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자주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와이파이 같은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을 하겠죠.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시의 공간 구조 속에서 많은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과 어떤 하이어라키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건축가나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100년 뒤까지도 우리의 삶을 조종할 수 있고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책방에 갔더니 네. 그 교수님 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예,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제목이 전 굉장히 이제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그 톨스토이의 그 단편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슨 뭐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죠?
제가 예민했나요? 네. 표절 아니에요? 표절. 아니 보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건축이라는 네. 것에 대해서 외관상의 네. 미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건축 안에 권력의 논리가 있고 위계가 있고 뭐 아주 힘의 논리, 어떤 목적성이 분명하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느끼게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유현진 교수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책 보다가 그 걷고 싶은 거리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과연 걷고 싶은 거리, 이 걷기 좋은 거리는 어디일까 저에게 있어서 생각해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서울 시내에서. 그 예전 더듬어 봤는데 그 아주 좁은 골목 있잖아요. 네. 아주 조그만 구멍 가게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파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가게지만 그런 재미로 이렇게 걸어가고 싶은 그 거리. 네. 그 거리는 하나 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네. 강북 쪽에 강북 쪽에 그런 게 많아졌죠. 예전하고 사실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쇼핑할 때 쇼핑몰 많이 갔는데 요즘엔 골목길을 많이 가요. 네. 그게 사실은 걷고 싶은 거리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게들의 입구가 자주 나올수록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서 채널 100개인 지금의 채널하고 채널 4개였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네. 선택권이 많이 주어질수록 내가 권력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데 더 자극도 많이 되고 네. 경우의 수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걷고 싶은 거리는 가게들이 촘촘하게 들어서는 거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리들 대부분 다 그렇고요. 네. 옛날에는 근데 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의 이유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많은 엔터테인먼트를 영상 매체에서 찾았는데 그걸 보려면은 텔레비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장소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자연도 있고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선택권도 많이 주어지는 그런 골목 상권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갑자기 물으시니까 네. 또 다시 이걸 제가 보게 되네요. 그런 그 반론에 대해서 뭔가 제가 예를 들면 그 건축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죽은 네. 아파트의 사회라는 그 제목 때문에 오해를 네, 많이 네, 하시는데 네, 아파트 네. 사실 그거는 패러디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네, 있어요. 전 그 생각이 났어요. 예, 죽은 시인의 사회 보면은 시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도 읽고 이런 사회에 대한 것들을 저항하고 하는 애들이 모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은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약간 강하게 달았어요. 네. 그거는 그 편집장께서 주신 아이디어인데 저도 처음에 약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다가 죽은 시인의 사회 생각하고서 괜찮겠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계기에 이 도시의 흐름이라는 게 도시의 구성 자체가 생명체와 같다, 네. 이게 유기체 같다 그런 느낌이 오셨어요? 그냥 사실은 제가 이제 프리첩 카프라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네. 그 사람의 웹 오브 라이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보다가 뭐 생명체의 가장 기본 원리가 이제 스스로 조직하는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봤던 그런 도시의 현상들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 흔적들이 뭐 DNA로 남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좋은 건축물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실 그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이루고 있는 주인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혹자는 사람이 있어서 도시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또 숨 쉴 수 있다. 뭐가 먼저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는 똑같은 목표이고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해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죠. 예. 뭐 어떤 방향성이랄까 그런 걸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들이 관심사와 재능이 다 딴 데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이제 건축을 배경으로 이제 도시를 바라본 거고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도 다르게 보실 것 같고 경제 하시면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공존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어느 한 시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제가 이 책에는 썼는데 그러니까 건축가가 보내는 편지면은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 모두는 다 건축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좋은 건축,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려면은 좋은 건축가보다도 좋은 건축주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건축주 우리는 다 그래서 뭐 어떤 정치인을 뽑는다든지 그 사람이 정책을 보기도 하고 뭐 어디를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데이트 코스를 정한다든지 그럼 네. 그 동네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더 유행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책도 보시고 뭐 이러면서 좋은 시각을 건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자기만의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가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것 같고요. 그거를 잘 이용할 때, 그러니까 이 문명사를 보면은
뭐 옛날 시대에는 칼 잘 쓰고 말 잘 타는 사람이 잘 되고 요즘에는 뭐 컴퓨터 잘 쓰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자동차나 이런 거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현대 사회에서 도시를 잘 쓰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성공할 것 같거든요. 도시를 잘 쓰는 예, 사람. 도시를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쓰는가는 많이 알고 자기가 관심 있게 보고 그럴수록 그걸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건축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인가요? 좋은 건축이라 좋은 도시 좋은 건축은 제가 볼 때는 그 네.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좋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코니 확장법이에요.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유리창으로 다 아파트가 인면이 되면서 발코니가 없어졌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 발코니가 마치 옛날에 한옥의 툇마루 같이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드러내 빨래도 널고 그렇죠. 그런 게 되고 길 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보면서 아 저기서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떻게 다양하게 사는구나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다 유리창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길거리가 그만큼 삭막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더 우리는 내부지향적으로만 가게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이 끊어지는 거죠. 저는 아파트 평면도도 되게 불만이 많은 게 아파트 평면도 우리 아파트의 거실 쪽을 향해서 벽에 조그마한 창문 하나씩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면 내가 방에 들어가도 내 방에 들어가서 바깥만 보는 게 아니고 거실에 엄마 아빠가 텔레비 보고 있으면은 그 창문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 창문 열고 저 건너편 창문 열면은 거실을 거쳐서 거실이 약간 마당 같은 거거든요. 한옥으로 치면은. 그럼 안방에서 창문 거쳐서 마당 거쳐서 사랑방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창문 어떻게 하나 뚫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가족 간의 관계가 바뀔 수 있거든요. 한옥도 되게 그렇지 않아요? 네, 한옥이 그렇죠.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건축이라는 거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어떻게 연결해주고 어떤 거는 끊고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만 이렇게 프라이버시 위주로만 소통이란 말이 생각이 많네요. 네. 말씀하시고. 먼저 오늘 좋은 자리 아주 감사했고요. 네. 또 이렇게 딱딱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인문학적인 시선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현준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천문학적인 매출액을 기록했던 쇼핑 호스트였던 우리 김 대표님이 저희들에게 한 말은 바로 나를 변화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뭐 물건을 파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우리 조직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어떤 자기 개발에 정말 필요한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예, 이현준 교수님 15가지 따뜻한 인문학적인 시선을 통해서 딱딱한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이런 지식적인 융합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환경이 바뀌고 우리 자신이 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연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들 잘 관찰하는 그런 좋은 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략가이자 미래학자인 허먼 칸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네, 감히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그림들을 자꾸 생각해내다 보면 상상력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어떤 자극과 힘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영어를 좀 제가 좀 쓰겠습니다. 그래요. think only, the thinkable 네. 하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를 구속하는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거기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